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김동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20여 년 전 현역 시절부터 새벽이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60살 남자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 성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그림자가 되어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동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지원. 자신의 외동딸이었어요. 29이 된 지금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대학 입학 직후였나. 기억이 흐릿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지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지원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고, 동수는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동료를 구하려다 작전을 망쳤고 그 결과 신분이 말소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지만 지원에게는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비쳤던 것 같아요. 설명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어요. 딸 곁을 떠나는 것을 말입니다. 고시원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동수는 오늘 일할 건설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몸이 건강했어요. 젊은 시절 단련된 체력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일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던 동수는 문득 한 기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장씨그룹 며느리 교통사고라는 제목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기사를 클릭했는데 사진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원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지만 동수의 가슴은 요동쳤어요. 사진 속 지원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원이 장씨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시집갔다는 것은 몇 년 전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늘 본 사진 속 지원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며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그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는 결심했어요. 딸 곁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장씨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서 입으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이력서가 들어 있었죠.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60살의 나이가 걱정이었지만 동수의 건장한 체격과 군 출신이라는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경비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받았습니다. 김동수 씨, 근무지는 회장님 자택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진행되고 주거지도 함께 제공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급여나 근무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죠.
며칠 후 동수는 장씨그룹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지 안에는 본체와 별채, 그리고 정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동수가 근무할 경비실은 정문 옆에 위치해 있었죠. 김동수 경비원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는 기존 경비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의 규칙과 업무 내용을 설명받으며 동수는 마음속으로 환경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관찰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대 근무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동수는 평상시처럼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려 했는데 뒷좌석에서 내리는 여성의 모습에 숨이 멎었습니다. 김지원이었어요. 20여 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동수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지원의 얼굴에는 어릴 적 천진난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차갑고 경계심 어린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동수 앞을 지나가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동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동수의 모습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게다가 지원은 이곳에 김동수라는 경비원이 새로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동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동수는 경비실에서 첫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택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쯤 본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수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어요. 2층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력이 좋았던 동수는 그것이 지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지원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은 외로워 보였어요. 동수는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죠. 다음 날부터 동수는 매일 지원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 모습, 친구들과 만나러 가는 모습,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에서 동수가 발견한 것은 딸의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지원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러워 보였고 눈빛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장준형과 함께 있을 때의 지원의 모습이 동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위의 손짓 하나하나에 지원이 경직되는 모습,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마치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동수의 직감이 맞다면 딸은 지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동수는 저택의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교대 근무를 시작하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근무했어요. 낮 시간 동안 지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원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면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나갔고 11시쯤 돌아와서 샤워를 한 후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러 나가곤 했죠. 겉보기에는 여유로운 재벌가 며느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예리한 관찰력은 세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원이 조깅을 나갈 때마다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다니는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니 명백한 감시였어요. 저 차량은 누구 것인가요? 동수가 동료 경비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거요? 도련님이 지시하신 거래요. 젊은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따라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을 위한 보호라고 했지만 동수에게는 감시로 보였습니다. 지원의 자유로운 외출이 실제로는 통제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이상한 것은 지원의 표정이었어요. 집 밖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동수는 정원 순찰을 하다가 본체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장준영과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누구랑 만났어? 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대학 동창이랑 차 마셨어요. 지원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또 그 유정이야? 내가 몇 번 말했지.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냥 차 한 잔 마신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별 얘기 안 했다고? 그럼 뭔 얘기를 했는데?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수는 몸을 움츠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근황 같은 거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다 너를 위해서야. 밖에 나가면 온갖 잡소리들이 많잖아.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야. 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지만 동수에게는 더욱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종의 방식이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지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동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정서적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풍족한 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날 밤 동수는 경비실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또다시 본체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원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동수는 경비실을 나와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딸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지원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동수는 딸에게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원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동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동안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원의 눈에는 궁금함과 함께 묘한 친근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세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젊은 부인께서는 잠 못 이루시나 봐요. 동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과 나누는 20여 년 만의 대화였지만 지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 잠이 안 와서요. 밤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동수에게는 무척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경비원과 부인이라는 관계였지만 적어도 딸과 말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지원이 창문을 닫고 들어간 후 동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경비원 생활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동수는 저택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정보요원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준영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반드시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재 불빛이 새벽 3시까지 켜져 있었죠. 일반적인 업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시간에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 심지어 지원조차 서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준영의 손님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을 이용했어요. 동수가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긴장되어 있었고 대화하는 목소리도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해. 동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며 체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재벌가의 일상이지만 그 밑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지원의 변화였어요. 준영이 서재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이면 다음 날 지원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졌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동수의 눈에는 얼굴에 난 멍자국이 보였어요. 목 부분에 생긴 자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새벽 1시 동수는 조용히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야간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본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전 현역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움직이는 방법, 그림자를 이용해 숨는 기술,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본체 1층을 둘러보던 중 동수는 서재 옆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창문 틈새로 살짝 들여다보니 서류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갔어요. 문서들 중 일부가 보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계획서, 해외 계좌 개설 현황, 부동산 투자 은닉 방안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동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김지원 행동 감시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까지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원이 대학 동창 유정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도청한 기록이 있었어요. 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완전한 감시였어요. 지원이 얼마나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본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지원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왜 지원이 1층으로 내려오는 걸까요? 지원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수는 지원의 움직임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다친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던 지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동수와 시선이 마주칠 뻔했지만 다행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서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동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단순한 정서적 통제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까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시간을 이용해 본체 곳곳을 살펴봤고 준영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저택 내부의 상황도 관찰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보름 정도 지나자 동수는 준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부동산 투자 은닉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의 정황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였습니다. 동수는 딸을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직접 나서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동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원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조깅도 중단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동수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보니 준영의 범죄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장씨그룹의 계열사들을 이용한 차명거래, 정치권 로비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원의 안전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준영의 폭력성이 더욱 심해졌어요. 지원이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것을 본 순간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동수는 경비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20여 년 동안 숨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이 들키는 것쯤은 상관없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본체로 향했습니다. 준영의 서재에 보관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지원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 있었거든요. 서재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던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이 서재 안에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외출 중인 것 같았습니다. 지원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보였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 드라이브였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원도 준영의 범죄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본체 정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동수는 급하게 지원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창문 너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파일 복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동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신분이 들키는 것쯤은 감수해야 했어요. 조용히 서재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동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동수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나오세요. 도련님이 돌아오고 있어요. 동수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USB를 뽑아서 숨기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순찰을 도는 척하며 근처로 갔을 때 지원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동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원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어쩐지 낯이 익어서요. 지원이 동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핏줄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체가 들킬 위기였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입니다.
동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동수입니다. 동수가 대답하는 순간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동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나이도 비슷하고 어딘지 모르게 닮은 구석도 있었습니다. 설마. 지원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동수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원아. 동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여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그리움,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0여 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아, 차근차근 설명할게. 동수는 딸의 분노를 달래려 했지만 지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설명요? 2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설명이라고 하세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없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도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경비원이 되어서 나타나다니. 이게 뭐예요? 동수는 지원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분노가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딸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원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앞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나타날지 몰랐어. 너한테 상처만 줄까 봐서.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으셨다고요? 그럼 왜 그때 떠나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실 때 왜 옆에 있어주지 않으셨어요? 지원의 질문에 동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과거의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국정원에서의 일 작전 실패, 신분 말소. 이런 것들을 딸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사정이 있다고만 하셨잖아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지원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야. 너를 지키려고. 동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내가 다쳤는데.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 건데요? 또 저를 버리고 떠나실 건가요? 지원의 말에 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돌아보니 장준영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녀 상봉이네요. 준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김동수 씨. 아니,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원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영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준영 씨. 지원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준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원아, 넌 조용히 해. 지금은 장인어른과 이야기할 시간이야. 준영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동수는 본능적으로 지원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국정원 출신이시라면서요? 준영의 말에 동수가 놀랐어요. 자신의 과거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비원 지원서를 받았을 때부터 수상했어요. 김동수라는 이름, 나이, 그리고 이 얼굴. 다 조사해봤죠. 준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수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동수의 과거 신분증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신분이 말소된 전직 요원이 경비원이 되어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동수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을 놔둬. 당신 딸이요? 지원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고요. 준영이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원이 아픔에 신음을 냈어요. 동수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준영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불법 침입자라고 말이죠.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원에게 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원이는 오늘부터 외출 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준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만약 경찰이나 언론에 이상한 소리라도 한다면 지원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동수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20여 년 전처럼 또다시 딸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빠. 지원이 애타게 불렀지만 동수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준영이 지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택에서 쫓겨났어요.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을 또다시 잃게 된 것입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동수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딸 걱정뿐이었어요. 준영에게 정체가 들킨 이상 지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었어요. 준영의 협박 때문에 경찰이나 언론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 동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빠. 저예요.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침착하고 단호했어요. 지원아. 괜찮아? 어디 있어? 병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지원의 말에 동수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온 것이었어요. 아빠 만날 수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동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원을 만났습니다. 지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거예요. 지원이 USB 드라이브를 동수에게 건넸습니다. 준영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요. 회계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돈의 기록까지 다 있어요. 동수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모았어?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의심만 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증거를 모았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뭘 말하는 거야? 아빠의 과거 기록이요. 지원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영이 아빠를 조사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에요. 국정원 시절 기록, 작전 내용, 그리고 신분 말소 사유까지 다 있어요. 동수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그때 집을 떠났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작전이 실패했고 그 책임을 지고 신분이 말소됐죠.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여 년 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진실을 딸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대신 이걸로 준영을 끝장내요. 지원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아빠의 증언이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준영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동수와 지원은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검찰은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준영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배임, 횡령,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다양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장씨그룹 후계자 긴급 체포, 재벌가 며느리의 용기 있는 증언, 전직 국정원 요원의 딸 구하기. 뉴스를 보던 동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딸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이 동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동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여 년 동안 딸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요. 지원의 제안에 동수는 놀랐어요. 함께? 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지원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릴 적 천진난만했던 미소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희 같이 봉사활동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요. 봉사활동? 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동수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지원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동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문 앞에 서서 딸을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었어요. 준영의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동수와 지원은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지원은 이혼 절차를 마쳤고 동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센터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지원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은 상담을 담당하고 동수는 법적 절차나 안전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분이야?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상황이 저와 비슷해요. 남편의 통제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가 겨우 피해서 나오셨대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우면서 지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빠도 함께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도와야지. 동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딸과 함께 보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센터에서 만난 피해자는 정말로 지원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옆에서 지원이 상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혼이나 재산 분할,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동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과거 국정원에서의 경험이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동수와 지원은 센터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지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신 것,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신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까지. 지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동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 너를 또 잃을까 봐서. 20여 년 전처럼 또다시 지키지 못할까 봐서.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아빠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원이 밝게 웃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되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동수는 문득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20여 년 전 작전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가족도 신분도 미래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너랑 같이 센터 가야지. 그리고 오후에는 요리 배우기로 했잖아. 맞다. 아빠 요리 솜씨가 늘고 있어요. 지원이 깔깔 웃었어요. 동수는 딸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뭐든 즐거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나란히 걸어가는 부녀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오늘 준영 재판 결과 나왔대요. 그래? 어떻게 됐어? 징역 10년이래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고 앞으로는 더 나은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지원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센터에서 가족 나들이 행사가 있어요. 저희도 참여할까요? 좋지.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0여 년 동안 문 앞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딸과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킬 필요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딸의 곁에 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어요. 오늘도 지원이와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20여 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